우리는 지금까지 사만을 너무 당연하게 국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질문을 하죠. 수도는 어디였나? 영토는 어디까지였나? 왜 이렇게 작았나? 아니면 왜 대륙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는가? 그런데 정작 중국 사서에는 사만을 국가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에는 세 종류가 있다. 마한, 진한, 변진이다. 여기서 중국은 세 나라가 아니라 분명히 세 종류라고 말합니다. 중국 사서 어디에도 사만의 수도는 나오지 않고 국경선도 통일된 왕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각각의 나라에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가 무리를 거느린다. 중앙에서 명령하는 왕은 없습니다. 군연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율적이고 필요할 때 느슨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들은 섞여 살며 성곽이 없다. 이 기록에는 도시 국가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어를 위한 성곽도 없고 계획된 행정 도시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곽도 없고 고정된 도시도 없던 사회를 현대적 지도 경계선으로 영역을 단정해 그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도로 사만을 표시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오류가 드러납니다. 중국 사서는 사만의 위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대방군의 남쪽에 있고 바다의 의지에 산다. 여기에도 국경선은 없습니다. 지도 좌표도 없습니다. 단지 관계만 있습니다. 중국은 사만을 정복해야 할 국가가 아니라 접촉하고 교류하는 집단으로 기록했습니다. 더구나 대방군이 요수에 접한 낙랑군 옆에 위치하고 만리장성과 맞닿아 있는 중국 행정지도를 함께 놓고 보면 중국 사서가 말한 대방군 남쪽의 사만은 한반도 남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동과 요서 그리고 산동 반도까지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중국 사서가 본 사만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영토로 묶인 나라가 아니라 여러 소국이 연결된 질서와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만을 국가로 만들어버렸을까요? 이 순간부터 사만 논쟁의 진짜 핵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역사학자 토머스 바필드는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고대 사회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사회는 처음부터 하나의 국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흩어지고 필요할 때 다시 모이는 분절 사회가 오히려 기본 형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필드는 지적합니다. 이런 분절된 사회에는 항상 행정국가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등장해 여러 집단을 통합하는 상징적 의례적 리더가 존재했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환웅과 같은 존재를 우리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만은 결코 이상한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 사회로서 너무나 전형적인 형태에 가깝습니다. 러시아 학자 니콜라 크라디는 이런 사회를 초복합 추장제라고 부릅니다. 국가는 아니지만 단순한 부족 단계에도 머물지 않은 체계, 여러 추장과 집단이 느슨하지만 분명한 위계 속에서 서로 연결된 고도화된 정치 질서입니다. 즉, 영토와 행정으로 묶인 국가 이전에 이미 질서와 통합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만의 진왕은 바로 이 구조에서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강제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여러 집단이 합의로 세운 상징적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왕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사만을 억지로 국가의 틀에 집어넣어 왔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경계라는 개념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하버드 학자 니콜라 디 코스모는 고대 사회에서 국경은 선이 아니라 공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여기까지가 내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오가며 영향을 주는 완충지대와 교류 공간이 정치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만의 모습은 다시 보입니다. 경계가 없어서 미완성인 게 아니라 애초에 경계를 그을 필요가 없는 사회였던 겁니다. 캐나다의 고고학자 브루스 트리거는 문명 연구에서 더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문명은 반드시 국가, 문자, 제국이라는 순서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국가가 없어도 질서가 존재할 수 있고, 중앙 권력이 없어도 사회는 충분히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고조선 이후 사람과 문화와 통치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재편된 결과가 바로 사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연구를 무시한 채 사만을 계속 왜 국가가 안 되었나? 라는 질문으로만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영토가 이렇게 작지? 왜 대륙설이 나왔지? 왜 중앙 집권이 없지? 하지만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사만은 애초에 국가가 되려고 한 사회였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었습니다. 사만은 실패한 국가가 아닙니다. 고조선과 같이 국가 이전의 질서가 끝까지 유지된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만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근대 기준으로 너무 이른 사회를 재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아닌 이 질서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여기서 낙랑군과 대방군, 그리고 해상 네트워크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사만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사만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입니다. 하버드 출신 니콜라 디 코스모는 고대 동아시아의 정치 질서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에는 영토 국가보다 네트워크형 사회가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 사만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은 대부분 성곽과 도시, 행정과 군사 공간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농기구와 생활 도구조차 국가 체계 안에서 사용된 물건들입니다. 중국의 유물은 제도가 삶을 감싸고 있었던 사회를 보여줍니다. 반면 사만의 유물은 전혀 다릅니다. 성곽도 도시도 없습니다. 대신 연안과 하천, 분산된 취락에서 토기와 철기, 집자리와 화덕, 어로 도구와 저장 용기가 나옵니다. 무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생활 유물이 중심입니다. 중국 동부와 요서 지역에서 발견되는 흔적들은 정복의 증거가 아닙니다. 중국 토기 체계로 설명되지 않는 거친 태토의 그릇들, 가마가 아닌 노천에서 구운 소성 흔적, 그리고 한나라 토기와 같은 위치에서 섞여 발견되는 생활 유물들. 이건 지배가 아니라 공존과 이동의 흔적입니다. 한 나라가 지배하려면 먼저 점령할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만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없고 중앙 권력도 없고 하나의 왕국도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바다와 땅, 교류로 이어진 네트워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는 정복이 아니라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의 개념으로 사만에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사만의 유적이 한반도 남부에 주로 분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반도 남부에는 오랫동안 정착하며 살아온 중심 취락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동부와 요서에는
흔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 동부와 연해 지역에서 발견된 일부 토기들. 형태는 분명 한반도 남부의 것과 닮아 있지만 중국 학계는 아직도 그것을 해석 불명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문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흔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큰 유적은 한반도 남부에 남고 중국 동부와 요서에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만이 중국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영향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사만은 한나라처럼 군대를 보내 정복하고 행정구역을 만들고 직접 지배하는 제국형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사만의 영향은 사람의 이동과 물자의 교류, 기술과 문화의 전파와 해상 네트워크 같은 교류형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의 범위는 제국보다 컸습니다. 사만 사회를 두고 가끔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국가가 없었으니 원시 사회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건 기준을 잘못 잡은 질문입니다. 원시 사회는 농경도 없고 철기도 없고 넓은 교류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만은 농사를 짓고 철기를 쓰고 바다를 통해 연결돼 있었습니다. 사만은 국가를 만들지 못한 사회가 아니라 국가 없이도 작동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곽 대신 생활이 남았고 정복 대신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하버드 출신 고고학자 토머스 바필드는 이런 사회를 설명할 때 중요한 개념을 하나 제시합니다. 중심은 하나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네트워크 사회는 수도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만을 보면 음락 하나하나가 완결된 소우주처럼 작동합니다. 항구, 철 생산지, 제사 거점이 각각 연결되며 하나의 생활권을 만듭니다. 황해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황해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사만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사만의 영향력은 중국 대륙까지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일본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규슈 지역의 초기 문화는 사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침략의 흔적이 아니라 사람이 오가며 만든 흔적입니다. 역사학자 브루스 트리거는 이런 현상을 문명이 확산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국가가 확장해서 문명을 전파하는 경우보다 네트워크를 통해 천천히 스며드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사만은 바로 이 방식으로 작동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만은 중앙에서 무너지면 끝나는 국가와 달리 한 지점이 사라져도 다른 지점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이것이 한나라와 한사군이 존재하던 시대에도 사만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제 분명해집니다. 사만이 대륙과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말은 사만이 강했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사만은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 움직일 수 있었다. 이제 환단고기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만이 다스리는 영역은 사방 만리에 이르렀다. 이 한 문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만은 과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한반도 남부에 머문 작은 세력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기록이 말해주듯 사만의 영역은 단순한 국경선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 교류와 이동이 펼쳐진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즉, 사만은 좁은 땅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넓은 세계 속에 존재했던 하나의 거대한 문명권이었던 것입니다. 사만을 한반도 남부에만 가두는 시각.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래도록 가져온
가장 큰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기록은 다시 말합니다. 사마는 각각 주인이 있으나 천군 아래에 통합되었다. 각 지역에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위에는 모두가 따르는 공통의 질서, 하늘과 의례, 그리고 공동의 세계관이 존재했습니다. 사마는 정복과 지배로 묶인 국가가 아니라 의례와 교류, 그리고 약속으로 연결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벽도 없었고 강한 중앙 권력도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더 넓고 오래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훗날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의 뿌리가 됩니다. 삼국은 갑자기 탄생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사만이라는 문명 위에서 자라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만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중앙 집권으로 나아갔고 고구려는 군사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 순간 사만의 질서는 국가 안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사만은 사라진 역사가 아니라 형태를 바꾼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사만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늘 국가의 눈으로만 역사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만은 국가의 눈으로 보면 작아지고 질서의 눈으로 보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지 고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방식으로만 살아온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만은 우리 역사에 있었던 또 하나의 선택지였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오래, 생각보다 멀리 작동했습니다. 이제 사만은 더 이상 작은 남부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만을 어디 있었는가로 물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사만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였는가? 그 답이 바로 우리 역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감사합니다.